네, 두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등산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계신 오영훈 박사님이 한국 8,000m 14좌 등정 시대를 돌아본다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영훈 박사는 문화인류학 박사이며 국제산악연맹 UIA의 이사 그리고 대한산악연맹 국제교류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14좌 등정 스토리에 담겨있는 수많은 담론을 서사에 실어 풀어 한국 등반사에 갖는 의의를 진단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오영훈입니다. 저희가 마련한 자리에 멀리서 시간 내서 오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선우 소장께서 작년부터 등산연구소를 다시 적극적으로 시작해보자 해서 이렇게 몇몇 현안에 관해 자세히 논의하고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논의 자리는 단순히 어떤 방식의 등반이 더 나은지 아니면 또 누가 뭘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등의 가치 평가 아니면 어떤 게 더 좋아 보인다는 세세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산과 등반에 관해 좀 더 포괄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동료에서 과거를 살펴보고 현재를 진단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가고 또 될 것 같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는 14좌를 모두 오른 사람이 없고 14좌 중에 한국인이 만화술로에는 오른 적이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8천 이안스닷컴의 보고서는 국내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 국내 14좌 등반가 8명 중에 누구라도 여기에 함께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일단 섭외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또 저희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 8명의 14좌 등반과 관련한 내용은 이미 충분히 공개되어 있고 또 각각의 14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특히 본인이 자신의 등반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까지 충분히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 목적이 그분들의 등정 진위를 다시 가리거나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사실을 확정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각종의 연구원이 지금 발표했듯이 그간의 사실 여부를 살펴보고 그에 비추어서 약 30년 전 시작됐던 국내 개인 14좌 등반 열기를 전반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세미나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화면 없이 구도로만 발표를 하겠습니다. 혹시 따라가시기 어려운 분은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8천 이안스닷컴은 독일인 에버하르트 율갈스키가 2008년에 고산지대 등반사 기록을 목적으로 설립한 소규모 사설 비영리 기관입니다. 현재 여러 국적의 연구원 6명이 합류해 함께 자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등반 기록자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등반 기록은 등반의 시작부터 내내 존재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산악회, 즉 영국 산악회는 알파인 저널, 즉 산악연감을 현재까지 170여 년 가까이 매년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등반에 관해서는 독일의 유명 등반가 균터 오스카 디렌퍼스부터 시작해서 국내에도 잘 알려진 히말라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한 엘리자베스 홀리 여사라든가 또 미국 산악연감의 린지 그리핀 등을 포함해 유럽인, 일본인, 인도인, 미국인, 영국인 등 여러 사람이 그 계보를 이어왔습니다. 국내에도 기록자 계보가 있습니다. 손경석 선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손재식, 남선우, 김진성, 김창호 등이 있었습니다. 저도 근 20년 동안 대한산악연맹에서 출간하는 산악연감의 해원정 분야 집필을 맡아오면서 기록자를 자처해왔습니다. 8천 ERS.com을 포함해서 미국 산악연감 등과도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록자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8,000m 14좌 등반은 정상 수집 등반입니다. 영어로는 픽 베깅입니다. 정상 수집 등반이란 특정 기준에 따라서 산을 추리고 이를 모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정상 수집 등반은 고산 등반이나 알파인 등반 내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분야입니다. 즉 7대륙 최고봉이나 알프스의 4,000m 이상 봉우리 82개, 미국의 콜로라도주 14,000피트 이상 봉우리 58개 등등 전 세계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습니다. 등정 여부, 등정 순위, 등정 방식 등의 기준을 토대로 순위가 매겨집니다. 14좌 등반은 정상 수집 등반의 기준에 따라 평가받습니다. 즉 14좌 등반을 헬리콥터를 타고 베이스 캠프를 이동했다 같은 등반 스타일이나 아니면 노멀 루트로만 올랐다 같은 난이도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정상 수집 등반의 독자성을 인식하지 못한 오류입니다. 예컨대 1985년에 보이테크 크루티카와
로베르토 샤워가 가셔브름 사봉 서벽을 알파인 스타일로 올랐는데 너무 어려워서 정상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등반 잡지에서는 이 등반을 20세기 최고의 등반으로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높은 난이도와 등반 스타일의 미학을 추구한 소위 엘리트 알피니즘 부류의 등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정상 등정은 부차적이었던 셈인 것이죠. 반대로 정상 수집 등반의 핵심적인 평가 기준은 등정 인증입니다. 이 점을 잘 드러내는 사례가 고인이 된 김창호입니다. 김창호는 안나푸르나 마나슬루 다울라기리에서 미등정 판정이 됐습니다. 방금 곽정희 연구원이 발표했듯이요. 그런데 김창호는 오래전부터, 이번에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그 산들 정상부가 애매해서 등정 진위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많은 준비를 하고 등반에 나섰습니다. 당시 원정대를 이끈 홍보성 대장과 또 유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안나푸르나는 아직 정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때라서 구글 어스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정점의 위치를 파악했고, 또 마나슬루는 고정루프가 끝나는 안부에 배낭을 내려놓고 정점까지 기어갔다가 왔다고 합니다. 다울라기리에서도 역시 배낭을 내려놓고 실제 정점까지 다녀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자세히 취합해서 8,000이하에서 담당자에게 의뢰해서 기록 수정이 가능하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김창호가 제시한 정상 사진은 정점이 아닌 그 아래 지점이었습니다. 김창호가 정점을 갔다면 왜 정상 사진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일단 김창호가 정점까지 오른 게 정말 사실일까요?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확실한 것은 등정 인증에는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정상 수집 등반의 규칙에 따라 김창호의 기록은 모두 미등정이 되는 게 맞는 셈입니다. 14자 등반에서 인증의 중요성에 관해 유사한 선례가 있습니다. 어몽길은 1993년에 시사팡마를 다녀왔는데 정상에서 찍었다는 사진으로는 명확하게 정상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2000년도에 정상 여부를 가리는 청문회까지 국내에서 개최됐는데 거기서도 등정 판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2001년에 다시 시사팡마를 찾아서 이번엔 다른 방면으로 올라 정상에 서서 등정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몽길은 2001년에 오른 지점은 그 이전에 93년에 올랐던 지점과 같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어몽길은 인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산 정상을 두 번 오르게 된 셈입니다. 14자 등반가가 추가 증거를 제시하면 미등정도 등정으로 바꾸도록 신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각국 산악단체에서 등정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유로갈스키는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한산악연맹과 한국산악회는 이 사안에 관해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듯합니다. 어쨌든 저는 독립기록자로서 8,000이하에서 닥터의 판정 내용을 제가 앞으로 작성하는 모든 기록 문건의 기준으로 삼을 생각입니다. 저변과 한 사회의 문화적 경향과도 관련된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14자 기록 정정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파악하려면 14자 등반이 어떻게 전 사회적인 열풍이 되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4자 개념이 처음 생겨난 때는 그 산들이 초등되던 때입니다. 즉 1950년 안나푸르나가 초등되면서 그 전까지는 피트로 따지던 히말라야 봉우리 높이가 미터로 굳어졌습니다. 피트로 따지면 안나푸르나는 최고봉 때인 29,000피트 때에는 한참 못 미치는 26,000피트 때지만 미터로 따지면 최고봉 때인 8,000미터 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14자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국 열강 사이의 국력 경쟁의 새로운 무대로서 창안된 것입니다. 이 국가 간 경쟁 구도가 그로부터 수십 년 뒤 시작되는 개인 14자 경쟁의 모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 14자 완등 경쟁에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한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이탈리아와 함께 14자 완등 주장자 최다 배출국이자 스스로 그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기 때문입니다. 완등 주장자는 총 53명이고 국적으로는 22개국입니다. 8명인 이탈리아, 7명인 스페인, 3명인 폴란드는 알파인 등반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나라입니다. 6명인 네팔, 3명인 중국도 고산 등반 가이드가 많은 나라입니다. 카자흐스탄은 3명인데 등반 부대에 복무했던 걸출한 데니스 우르쿠가 14자 완등을 이끌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국가별로 14자 추구 열기가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 대한민국만 미스터리입니다. 만년설 고산도 없고 알파인 등반이나 고산 등반에 자주 나서는 등반가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왜 그토록 14자 등반에 열광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고 저는 80년대부터 최근까지 국내 등산 잡지들을 중심으로 여러 기록물들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첫째, 산악계 내의 의미 부여, 둘째, 대중매체의 대국민 포장, 셋째, 기업체 후원이라는 3요소가 맞물려서 14자 열기가
형성됐다고 파악했습니다. 첫째,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국내 등반가나 산악계 지도자들은 14제 등반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까요? 네 가지 서사로 수렴됐습니다. 첫째, 국가와 민족의 승리 서사, 진보와 우열의 서사, 체험 우선주의의 서사, 인간관계의 서사입니다. 먼저 전문 등반이 국가와 민족을 대표한다는 행위라는 인식은 여러 지도층 인사들에 의해 규정되고 강조되어 왔습니다. 좀 생략하게 말씀하십니다. 김정태부터 1930년대 재조선 일본인 등반가들과 어울려 나섰던 암벽빙벽 등반의 기억들을 민족적 경쟁이라는 화두로 재구성했습니다. 대한민국 등산의 근원을 민족주의적 투쟁서사로 규정한 것입니다. 1962년 한국인 최초 히말라야 등반에 나섰던 박철암은 원정 출발해를 광복절로 삼았고 말하기를 국가적인 책임감으로 외국 등산가들의 수준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는 실력을 발휘하고자 마음 깊이 다짐하며 장부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77년 에베레스트 등정은 이를 독점 취재한 한국일보가 세계 정상에 우리가 섰다라는 표제를 딴 일면 머릿기사와 함께 일반 대중의 뜨거운 성원을 이끌어냈습니다. 8,000m 등반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인식은 한국 산악계 14자 완등 수권이라고 불렸던 브로트 피크가 1995년 등정될 때까지 이어졌고, 곧바로 이어진 14자 개인 완등도 자연스럽게 국가 승리의 서사를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95년 봄에 어몽길은 네팔 카트만두에서 14자 프로젝트 중이던 멕시코의 카를로스 카르솔리오를 만났다가 그로부터 한국인들은 노력하더라도 8,000m 등반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는 속으로 분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만일 내가 그 일을 해내지 못한다면 히말라야 등반에 나선 후배들이 나와 똑같은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다 라면서 14자 완등을 목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에 어몽길은 14자를 모두 올랐다고 하자 많은 이들이 우리 민족의 산에 관한 잠재력이 월등히 뛰어남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국가를 빛냈다는 찬사는 그 뒤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몽길과 박영석을 세계적으로 온 인류가 존경할 만한 영웅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 땅의 스포츠 역사를 통해 이 두 사람과 견줄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과연 어디 있는가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4자 완등은 한국이, 등정사 수는 일본이 앞섰다라는 양국 간 비교도 있었고요. 한학룡이 세 번째 완등자로 등극하자 우리나라는 선진 등산 국가들을 제치고 선두에 섰다라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불황 속에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줬다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대한산악연맹이 특별기금 10억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은선이 14자 여정을 마무리하던 2010년 KBS로 생중계되면서 천안함 사태로 마음이 가라앉은 국민들을 위로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14자 열기가 크게 줄어들었던 때입니다. 정작 그같이 사랑과 산이 보도했는데 사랑과 산 같은 호에서는 유럽에서 열린 황금필켓상 시상 내용을 전하는 기사를 실으면서 셀파와 고종로프 사용한 등반은 관광이다 라는 도발적인 문구로 표제를 달기도 했습니다. 즉 등반가들에게는 14자는 곧 국가 승리라는 도식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던 셈입니다. 즉 14자 완등은 산악인들에게 최고의 등반이라고 인식되던 것도 중요했습니다. 어떤 등반을 두고 최고라고 평가한다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등반이나 다른 부류의 등반까지도 서로 우열을 견줄 수 있다는 일종의 우열의 인식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등반 성취와 비교해서도 더 뛰어나다는 진보주의 사관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어몽길의 14자 완등을 두고 한국 산악계에서 14개 완등은 77년 고상돈의 에베레스트 등정이 그랬듯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고와 일에 같은 것이라고 했던 말들은 그런 진보주의 사관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우열의 인식론, 진보주의 사관은 국내 산악계에서 등산사를 이해하는 관점 전반에 깔려 있었고, 제가 볼 때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내 대부분의 등산 교재는 등산사 서술부터 시작하는데요. 당대 최고 수준의 등반을 나열한 연대기 형식입니다. 소실의 몽블랑 초등으로부터 시작해서 알프스 황금기, 철의시대, 은혜시대로 나아갑니다. 영국 독자를 위해서 쓴 영국 산악회 업적 중심의 등산사를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어 8,000m 14자 완등과 슈퍼 알피니즘을 이끈 메스너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14자 완등 시대는 황금기라고 칭해집니다. 즉 진보와 우열의 서사, 최고 등반의 서사는 14자 완등을 추동하는 강한 동력이었습니다. 14자 완등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 그분들 역시 그 근거로 이미 14자 완등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식의 그리고 이제는 7루트, 초등, 알파인스타일의 시대라는 식의 진보주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런 진보주의 사관, 우율의 인식론 속에서 정상 수집 등반의 독자성은 산악계 내에서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습니다. 소위 등정주의, 등로주의 이분법은 여기에 꼭 맞는 논리였는데요. 왜냐하면 언제나 등로주의가 우위를 점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정주의 진영 등반가들이, 즉 십사자 등반가들이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은 바로 그 이분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었는데, 예컨대 박영석은 등정, 등로주의 구분을 두고 책상 물림들이 만들어낸 공허한 소리를 하면서 8,000m 이상에서 벌어지는 그 고통을, 그 현장의 고뇌를 그런 이론가들이 알 수 있겠느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다만 본인도 십사자 등반이 난이도보다는 정상 수집 자체가 목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꺼렸습니다. 최고 업적 나열로 역사를 인식하는 한 우월한 지위를 선점하려는 등반가들 사이의 담론 경쟁에는 출구가 없습니다. 십사자 완등과 같은 과도한 업적 지향의 등반은 또 다른 형태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업적 위주 결과물로 포착하기 어려운 등반의 과정, 내용, 또 의미 부여, 윤리 등에 관한 내용은 언제나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될 뿐입니다. 국내 등반가들이 고산 등반의 신비주의를 투영하면서 동경하던 경향도 십사자 열기에 중요했습니다. 김미고는 대학 산악부 시절 라이노트 메스너의 책 검은 고독, 흰 고독을 읽고 십사자가 아닌 그 이상의 어떤 등반을 하고 싶었다고 마음먹었는데요. 메스너는 십사자를 처음 완등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저작이 국내에 번역 출간되면서 국내 산악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메스너의 글은 유려하지만 선언적이고 모순적입니다. 책 죽음의 지대에서는 올라야 할 것은 산의 정상이 아니라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산만이 아는 생의 본질이며 참다운 자기인지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자신의 십사자 등반은 겉보기로는 정상 수집이지만 그 진면목은 숫자가 아닌 일종의 순례라는 모순적인 면죄부를 주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메스는 8,000m 위쪽을 죽음의 지대라고 부르면서 평지에서 합리적으로 얻지 못했던 인식을 저 고수에서 얻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8,000m 등반은 그렇게 신성시되었고 그 처음이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과정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한 사람이 아니면 말할 자격조차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메스너의 체험론에서는 고산 등반이란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논쟁을 허용하지 않는 영웅적인 인물들이 체험, 즉 등반 경력의 권위로서 등반의 의미와 가치를 규정하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메스는 대중화되는 히말라야 등반 실태를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책을 더 많이 팔 수 있었고 또 십사자 완등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격화돼서 갔습니다. 메스너식 신비주의, 체험 우선주의는 고산 등반을 신성시하고 또 8,000m 등반가를 신격화하면서 동시에 정상 수집 등반의 독자적 영역을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십사자 등반가 대부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누군가의 관계로 인해 십사자 프로젝트에 뛰어들었고 또 관계를 통해 십사자를 이루었습니다. 앞서 보았다시피 어몽길은 불특정 다수의 후배 산악인들을 위한다는 각오였습니다. 김재수는 고미영의 생존 당시에는 고미영 매니저를 자처했고 고미영 사후에는 고미영이 십사자 완등 목표를 대신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십사자를 올랐다고 했습니다. 김창호도 십사자를 목표로 했다기보다는 광주, 전남, 부산 산악인들 그리고 전국의 등반가들과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십사자 마지막 봉우리인 여기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 앉아있게 되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홍빈은 십사자 등반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자신감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십사자 영웅이 탄생하는데 다른 대원이 들러리로 전락하지 않는 의미 구조도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피라미드 서열 구조에 잘 적응하고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자기 맡은 역할을 최선으로 수행하는 이가 항상 바람직한 등반가라며 칭찬받았습니다. 박영석은 그런 조력자 등반가를 기술력보다 인간됨이 훌륭한 대원이라고 칭찬했고 김홍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상에 선 사람이 내가 아니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나의 부족함을 대신 채워주었던 등정자에 대한 감사함과 투철한 등정 정신에 존경을 가지며 함께 즐거워한다 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십사자 열기가 형성된 두 번째 요소는 대중매체의 포장이었습니다. 산악 전문지, 일반 언론, 방송에서는 십사자 등반 성취를 일반 대중이 이해와 공감이 쉽도록 그 표피만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등반가들이 강조해왔던 등반의 내적 속성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됐습니다. 국내 언론은 십사자 완등을 두고 위험천만한 높은 고도와 희박한 공기, 혹한과 눈보라를 뚫고 이룬 결과물이며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내고 숱한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일어서는 피눈물 나는 노력 없이 이런 등반은 불가능하다고 축해 세웠습니다. 그 등반가는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세상의 지붕에 도전한 것이며 초인적인 집념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은 엄청난 생존력을 소유한 인물로 추앙됐습니다. 시상파 방송도 다큐멘터리나 생중계를 기획하면서 십사자 등반을 대중 앞에 포장해 보도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좋은 방송을 할 수 있겠냐며 정상까지 카메라가 따라간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십사자 완등 초기에는 언론은 십사자 완등을 대한민국 산악계의 성취로 여겼습니다. 우리나라 산악계가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다는 말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일본도 단 한 명도 내지 못했으니 우리가 얼마나 부러울 것인가 라는 승리의 자축이나 히말라야 등반선 겨우 40년 만에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라는 자기인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국 그 어디서도 저는 대한민국이 십사자 완등으로 인해 세계적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양의 등산 전문 언론에서는 쓰레기 투척, 등정 조작 의혹, 현지인과의 갈등, 군대식 대규모 원정대 등등 나쁜 본보기로 한국 원정대 사례를 보여주는 일이 덜어 있었을 뿐입니다. 또 언론은 한결같이 십사자 완등을 레이스로 묘사했습니다. 외국 산악계 소식도 십사자 등반자들의 초점을 두어서 국내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학용은 7개를 오르면서는 선두 그룹 진입이라고 표현을 달거나 박영석과 난가파르바트를 함께 오른 것을 두고는 우정등반이라고도 했습니다. 오은성과 고미영이 십사자를 중에 각각 5개, 3개를 올랐던 시점부터 벌써 8,000m급 14개봉 완등 레이스 시작이라고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십사자 등반가를 인터뷰하던 한 작가는 자칫 경쟁 관계를 부추기는 천박한 글쟁이 속성으로 비춰질까를 스스로 걱정하면서까지 경쟁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집요하게 캐묻기도 했습니다. 언론이 십사자 등반을 타이틀을 위한 경쟁이라는 일률적인 프레임으로 묘사할 때 십사자 등반가들이 한결같이 자신은 처음부터 경쟁하기 위해 참여한 것이 아니었다는 의견은 묵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컨대 박영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기령보다 먼저 오르고 싶었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나 애초부터 등정 레이스를 펼친 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라면서 경쟁에 초점을 둔 보도에 대해서는 가십거리 삼자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십사자 등반가들은 모두 타이틀 그 너머를 얘기했습니다. 어몽기는 사내의 겸손과 동료애를, 박영석은 끝없는 도전을 말했습니다. 김재수는 약속을 지킨다면서 십사자를 했습니다. 김창호는 자기 등반을 위한 준비 단계이자 또 매 순간이 정상이라면서 십사자를 스스로 이해했고, 김미곤은 나는 산을 계속 가고 싶은데 마땅한 핑계거리가 없어서 십사자를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김홍빈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봤기 때문에 십사자를 두고 내가 해야 할 귀중한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모두 진솔성을 의심하기 어려운 의미부여지만 언론은 항상 경쟁과 타이틀을 앞세웠습니다. 대중으로부터 공감을 끌어내기 쉬운 프레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사자 등반 열기의 마지막 3번째 요소로는 기업체의 후원입니다. 기업체가 목표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자사 상품 홍보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윤 추구입니다. 기업체가 후원을 결정하는 핵심 요건은 산의 높이나 난이도, 등반 방식 같은 게 아닙니다. 대중적 인지도입니다. 십사자 등반가들이 등정 봉우리 개수가 적은 초반에는 후원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박영석은 후원사를 찾지 못해 아파트를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김홍빈은 유명해져야 스폰서가 몰리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라고도 말했었습니다. 십사자라는 명분은 기업체 후원 결정에 중요했고, 이는 등반가들로 하여금 십사자를 오르도록 유도했습니다. 즉 박영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폰서 찾다 돌아다니다 보니 몇 개 했느냐를 먼저 묻더라고요. 제가 배웠던 산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등정 자체보다는 어떤 루트로 어떻게 올랐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선배들한테 배웠고, 그래서 에베레스트 남서벽에 특히 매달렸던 건데 현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장차 내 뜻대로 산을 걸으면 우선 사회가 인정하는 캐리어를 가져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김창호와 김미곤도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십사자 열기는 기업의 이윤 추구 논리와 맞물려 확대되었던 셈입니다. 지금까지의 발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열의 인식론과 진보주의 사관 속에 가보지 않은 이는 모른다는 신비주의로 8,000m 등반에 등반가들의 관심이 집중됐고, 강한 국가주의의 사회 분위기 속에 나라의 위상을 드높인다는 국가 간 경쟁 구도가 언론을 통해 십사자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면서 기업체 후원이 이어짐으로써
대한민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경까지 약 15년 동안 개인 십사자 완등 프로젝트가 절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현재는 그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십사자 등반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희소성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주류 기업체도 언론도 오래전에 등을 돌렸습니다. 대장을 정상에 올리기 위해 특정 역할만을 수행하는 기계 부속 같은 대원은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십사자 열기만이 아니라 십사자 등반가를 영웅으로 떠받들던 일종의 영웅 시스템이 이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등정 여부에 문제가 있다는 이번 82RS닷컴의 발표가 아직 영웅 시스템이 굳건하던 10여 년 전에 발표됐다면 바로 그 영웅 시스템으로부터의 거센 반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메스너는 그 영웅의 지위를 현재도 누리는 인물이기 때문에 공격받았다고 느낄 만도 하고 또 그런 메스너를 두둔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등정 논란은 앞서 살펴본 국내 십사자 등반가들의 진심과 의도에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산악계의 불행이라면 그들의 진심과 의도가 경쟁 구도와 기업 논리에 가려 왜곡되고 단순화됐다는 점일 것입니다. 또 그렇게 전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음에도 일반인들에게 등산의 즐거움, 또 자연체험의 소중함을 공유하는 데에는 거의 전혀 이룬 게 없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고산 등반에 쏠린 신비주의와 체험 우선주의는 산악계 내의 합리적인 논쟁을 가로막는 장벽이었습니다. 거기에 우열의 인식론과 진보주의 사관이라는 안경이 더 씌워져서 등반 개개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관용이 정착하지 못했다는 점도 짚어줄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